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일부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잠시 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선 참전용사들이 참석하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지난해 5월부터 이번 달까지 무려 10차례나 학교 측에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자 조선이 지난달 포털 사이트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은 내일 조선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찜통더위의 위력은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햇볕은 강했고 습도가 80% 이상으로 높은 곳도 많았는데 보통 습도가 10% 높아질 때마다 체감 온도는 1도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으니 그 다음은 말 다 한 거죠. 바로 이런 날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자가 많이 나오죠. 이미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 소식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참을 수 없는 열기에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너무 덥고 수영장 안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늘 경남과 강원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에 달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폭염에 동물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맹수인 사자는 내리쬐는 햇살 때문에 온종일 나무 밑 그늘을 떠나지 못합니다. 검은색 털로 뒤덮인 곰은 물놀이를 하며 연신 목을 축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친 코끼리는 얼음과 얼린 과일을 먹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지만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울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폭염은 이제 시작이지만 지난 7일간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지러움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가능한 빨리 그늘로 옮겨서 충분한 휴식 그리고 수분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더위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폭염에 가장 걱정이 큰 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작업을 잠시 중단하라고 권고합니다. 1시간 일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쉬라고요.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이혁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건설 자재를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팔과 목은 토시로 가렸고 선풍기가 달린 조끼는 필수입니다. 네, 날씨 더울 때는 특히 슬라브판에는 철판이다 보니까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더 높아서 그래서 많이 더워서 물은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녀요. 얼음물 같은 거. 보시는 것처럼 현장 온도가 30도를 넘겼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폭염 때면 1시간마다 이처럼 휴게실 등 휴게 공간에서 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안에 비치된 에어컨은 폭염 속 단비입니다. 잠깐이라도 들어왔다 쉬었다 가면은 기운도 나고.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휴게를 할 수 있게끔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조항이 들어가면 근로자분들의 이제 여름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건설 현장에서 폭염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구토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을 직접 느끼거나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16년부터 5년 동안 20명의 건설 근로자가 폭염 속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열사병 의심 사망 사고만 5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야외 작업 중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군 위령탑에 참배했습니다. 어제는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 봉환식에 참석을 했었죠. 요즘 윤 대통령의 행보가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영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마련된 유엔군 위령탑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들어섭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문양이 장식된 위령탑에 직접 예를 갖춰 헌화합니다. 지난 1978년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유엔군 위령탑에 현직 대통령이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24곳의 유엔군 참전국 대표들은 전쟁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전날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 봉환식에도 참석한 윤 대통령. 거수 경례를 하며 호국 영웅들을 맞습니다. 고 최임락 일병을 비롯한 7명의 유해는 미군이 수습한 전사자 중 국군 전사자로 판단된 유해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하와이로 가 유해 인수식을 거행했고 군은 F-35A 전투기 4대로 수송기를 호위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는데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의 핵심 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70년) 전 이름도 잘 모르는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싸워준 참전국 중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도 꽤 많습니다. 3,000명을 파병했던 뉴질랜드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이죠. 특히 이번에 방한한 뉴질랜드 총독은 윤 대통령 앞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연가로 친숙하죠. 마오리족 전통 민요를 직접 불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질랜드 장병들이 우리나라에 전파한 노래거든요. 노태영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뉴질랜드 신디 키로 총독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 총독을 비롯한 방문단이 뉴질랜드어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를 부르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연가로 유명한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 포카레카레 아나로 6.25 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군을 통해 한국에 전파된 곡입니다. 지난 4월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 대통령을 봤다며 키로 총독이 한국인의 애창곡으로 양국 간 우애를 드러낸 겁니다.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했습니다. 병력을 지원한 16개국 중 하나로 6척의 함정과 3,794명을 파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이 전사했고 7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룩셈부르크도 국가정상인 베텔 총리가 이번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당시 인구 20여만 명 중 100명을 전투병력으로 파병해 참전국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입니다. 이들 정상들은 이번 방안에서 교육과 투자를 확대하고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닌 잠시 멈춘 상태라는 건 비무장지대에 가보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곳에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으니까요. 정전 70주년을 맞아 권용봉 기자가 비무장지대와 이곳 장병들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녹음이 짙어진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 좌우로 이북 평강군에서 임진강으로 흐르는 한탄강과 길게 이어진 철책이 보입니다. 불과 1.2km 남짓 거리에 우리 군과 북한군의 소초가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철길이라고 적힌 인근 다리에선 분단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설치된 철원과 금강산을 잇는 철도 교량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제돼 있습니다. 적막함도 잠시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보가 울립니다. 장병들이 산악 작전 차량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장병들은 철책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 광망은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당기거나 끊어지면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무릎까지 닿는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 법도 하지만 장병들은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걸음을 내딛습니다. 선배 전우들의 뜻을 이어받아 최전방에서 복무한다는 자부심과 뿌듯함 잊지 않고 얼마 전 전역한 형의 뒤를 이어 이곳 GOP 부대에서 최전방 수호병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군생 70년 전 총성은 멎었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밤낮 없이 취전방에서 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GOP 야간 경계 작전을 명받았습니다. 백골! 백골! 화이팅!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을 정전협정 70주년으로 기념하지만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밤 대대적인 열병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기 전시회에서 포착됐던 신형 무인기 등 새로운 무기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심야 열병식을 하는 건 2020년 이후 5번째입니다. 폭죽과 조명 등 시각적 자극을 통해 대내외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준비한 열병식인 만큼 어떤 신형 무기가 공개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무기 전시회를 둘러보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미국 무인 정찰기, 무인 공격기와 비슷한 형태의 비행체가 포착됐습니다. 화성 17, 18형 등 ICBM도 보였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이 무기들이 한꺼번에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남측을 압도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과시 속에서 체제 결속에 활용하려는.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에 나설지도 관심사입니다. 방북 중인 중러 대표단이 열병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설을 한다면 북중러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담소하시면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용에 맞서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우리 군은 한미 공조와의 열병식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북한은 이번 전승절에 열병식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무기 박람회도 열었다고 하는데 이례적으로 러시아 국방장관까지 여기 참석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 열병식 정확히 몇 시에 언제 열리는 겁니까? 네, 지금 오늘 저녁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오늘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네. 중국, 러시아 대표단들도 와 있는 상황인데다 오늘이 전승절 기념일 당일이라 이를 넘겨서 하는 건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중러 결속을 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유독 김정은이 러시아 대표단을 굉장히 극진하게 맞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단독으로 만난 건 처음입니다. 네. 사실 북한은 전승절을 기념해 중국 대표단과 또 러시아 대표단 모두 불렀는데요. 중국의 대표단 방북은 정치 외교적인 사절단에 가깝고 러시아에선 국방장관이 온 거기 때문에 군사 협력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북한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푸틴의 군사 사절로 국빈급 예우를 했는데요. 전쟁으로 바쁜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북한에 방문한 목적은 대규모 재래식 물량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무기를 지원받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잠깐 무기 전시회도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네, 일단 공개된 사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신형 드론입니다. 일단 하나는 바로 우리 공군이 고고도 정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호크와 유사하고요. 또 다른 드론은 중고도 무인 공격기인 미국 MQ-9 리퍼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외형상 똑같다는 점은 유사시에 피하 식별을 좀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한국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와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인기는 우리가 가진 것과 외형은 비슷하지만 제 기능을 할진 의문입니다. 특히 고고도 정찰 무인기는 위성을 통해 장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북한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방산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북한 김정은이 마치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번 전시회가 북한의 국제 무기 판매의 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는 유엔 대북 제재 핵심인 무기 거래 금지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북한의 대외 무기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참 보란 듯이 세일즈 장면을 공개하는 거 보면 정말 북한답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아니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부터 이미 10차례나 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관련 내역을 확보했는데 학교 측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대목이 있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측에 10건의 상담을 요청한 건 지난해 5월부터 숨지기 직전인 이번 달까지. 지난달엔 한 학생이 이제는 학급에서 금쪽이가 되었다. 학부모에게 연락했을 때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서 말하기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세상을 등진 이번 달에는 3차례 상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라고 했다며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들으니 본인 탓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한 학생이 남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두드리다 결국 남학생의 이마가 긁힌 이른바 연필 사건. 이와 관련한 상담 내역에 따르면 교사의 주선으로 양측의 부모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다시 학교 측에 상담을 요청하며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안도했지만 관련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대응을 살펴보니 얼른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권유함이라고 적시됐습니다. 학부모 민원 응대를 개별 교사가 아니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맞는 방안 등 교사의 민원 해결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인데 서희초 측 대응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교권 침해는 학생도 학부모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보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비중이 7배나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침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났는데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참석 교사를 일방적으로 저연차로 한정했거든요. 교권 침해는 저연차, 고연차 할 것 없이 다 똑같은데 말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던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 붙었던 추모 쪽지가 하나 둘씩 떼지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추모 기간이 8일간 이어졌고 유가족에게 쪽지를 전달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모 장소의 흔적은 희미해졌지만 학부모 민원이 교권을 짓밟는 현실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9,163건 가운데 학부모 갑질 비중은 716건으로 7.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884건 가운데 33.7%인 298건이 학부모 갑질로 나타나 중고교에 비해 7배나 높았습니다.
처음 의무교육이라서 그런 현상이 좀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지원이라든지 소송부의 지원이라든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나서야 되겠구나. 저는 좀 반성하면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2021년 이후 임용된 저연차 초등교사만 참석하라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강제 차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22명의 교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1명이 참석해 반쪽짜리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와 중견교사, 지역별 순서로 간담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에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런 와중에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신고해 교사가 직무 정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이유는 주 씨가 몰래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는 녹취에 교권이 더 침해됐다 이거죠.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 아들의 특수교사를 학대 혐의로 신고해 교사가 직무정지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녀가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뒤 등교를 거부하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훈육이라고 보긴 힘든 상황이 담겨 있어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의 사례처럼 인터넷에 어린이집 녹음기, 학교 녹음기를 검색해보면 여러 형태의 녹음기가 검색됩니다. 이처럼 녹음기를 구매하는 학부모들이 생겨나면서 녹음기 등교가 교권 침해와 공익 목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은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특수 아동들을 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약간 좀 불안한 마음에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뭐랄까 인권 침해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 사람 교사님들도 인권 있으시니까. 통신보호비밀법상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인데 일부 재판에서 교실을 공개된 공간으로 판단해 녹취가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아 교무실이나 화장실 등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교무실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서 처벌받은 판례도 있고요. 개별 사안마다 그것이 공개된 장소인지 공개된 상황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아이가 직접 녹음 버튼을 눌렀다면 몰라도 주호민 씨 경우처럼 아이가 녹음 사실을 몰랐다면 녹취 자체가 교사와 아이 모두의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초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하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같은 단어를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 사건의 방법이나 범인이 받은 형량 같은 거는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탈출 같은 거는 왜 찾아본 걸까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뒤 빠져나오는 것까지 염두에 뒀던 걸까요? 이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조선. 범행 한 달여 전인 지난달 초 포털 사이트에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콩 묻지마 살인은 지난달 2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2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피해 여성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쓰러진 뒤에도 수십 차례 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이번 사건과 흡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조 씨가 홍콩 사건을 모방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중을 대상으로 한
응징과 공포를 야기시키기 위한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차에 그 같은 홍콩 영상이 일정한 활성화의 역할을 해서 또 조 씨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탈출 등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조 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했던 남성은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협박 혐의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흉기는 주문했다가 취소해 사지 않았고 경찰에게 자수한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법원을 나섭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며 흉기 구매 내역까지 올린 20대 남성 A씨입니다. 예고글 왜 올리셨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림역 살인 사건을 보고 분노를 느껴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며 흉기는 인터넷 주문을 취소해 실제 구매는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방할까 봐 그러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죠. 관련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죠. 신림동 사건 이후 현재 살인을 예고하는 글은 4건으로 늘었고 엄정 대응을 밝힌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요즘 왜 이러는 걸까요? 울산에서도 112에 전화를 걸어 살해 예고를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뒤쫓아 가보았는데 이 남성 실제로 정비소에 찾아가 둔기로 유리문을 깨고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에 불만이 있었다네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낮 12시 42분 울산경찰청 112 상황실로 살인을 예고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경찰은 최단 시간 출동을 명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즉각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그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는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추정되는 그 가족 및 그 차량 번호 여부 확인 바랍니다. 112 상황실은 남성의 동선을 현장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알렸습니다. 위치 조회한다. 신삼호교 다운사거리 북부순환도로로 이동하는 그쪽만 내려가 보세요. GPS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남성은 한 정비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유리문을 깨고 직원들을 위협했습니다. 직원에게 둔기를 빼앗긴 남성은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먹은 상태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의 왼쪽 팔에 피의자 팔 부분에 피가 경찰은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 문제로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남성도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위협했는데 결국 5시간의 대치 끝에 붙잡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빌라. 3층 창밖으로 한 남성이 보입니다. 이 집에 사는 60대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지 않으려고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A씨와 돈 문제로 갈등하다 앙심을 품고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가 한때 뛰어내리겠다고 하면서 경찰과 소방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설득이 계속 이어졌고 피의자는 5시간여 만에 순순히 집을 나와 체포됐습니다. 약간 좀 술이 지금 취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과 대치했던 집입니다. 다행히 인지를 잡거나 자해하진 않아서 추가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참사 전날 119 종합상황실에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이미 들어왔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실이 했던 답은 청주뿐 아니라 전국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로 보낼 인력은 없습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전날 오후 5시 21분 충북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재예방 신고도 가능하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미호청교 임시제방에 흙을 성토해놨는데 차수막 등을 안 대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허물어지면 청주 가는 교통이 마비되고 오송 일대가 물난리가 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황실은 위험해 보이긴 할 것 같다면서도 예방 차원으로 갈 만한 인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고자는 어디에 신고할지 몰라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상황실은 구청 등에 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고 전날 위험을 알리는 신고 전화가 왔는데도 소방당국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안내 말고는 출동 등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전파해서 대응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사고 발생 15시간 전입니다.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만 있었어도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21일 만에 처음으로 양평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의혹의 오물들이 고속도로에 잔뜩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오물로 비유한 거죠. 민주당이 또 발끈했는데 한편으론 공방을 끝내기보다 자꾸 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타 노선 종점인 양서면 인근 주민들을 만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갑작스러운 백지화 선언에 놀랐을 주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꺼냈습니다.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동의 오물을 해결하면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책 사업이 정쟁으로 비화돼 손바닥 뒤집듯 중단된 상황을 꼬집는 주민의 쓴소리에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부 대안 노선 종점인 강상면에서도 원 장관은 민주당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사과하면 지금이라도 정상 추진한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과할 것 같지 않죠, 그죠? 네. 지금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게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국민의 합리적 의혹을 정치적 오물로 취급했다며 원희룡 장관의 거친 입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오물통에 집어던졌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정부와 야당의 거친 입싸움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치사량을 훨씬 넘는 니코틴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아내.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꼭 아내가 니코틴을 먹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한 것 혹은 스스로 먹은 것일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5월 A씨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과 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온 뒤 아내가 준 찬물을 마시고 니코틴 중독으로 숨졌는데 남편은 8년 전에 담배를 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실수로 니코틴 원액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음식과 물을 통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2심은 음식에는 치사량에 이르는 니코틴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경위로 남편이 니코틴을 음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물컵에 마시지 않고 남은 물이 상당히 많았고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증거 자체는 있지만 그게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줬다라고 볼 만한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본 거죠.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다시 이뤄질 재판에서 A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주가가 끝모르게 오르며 2차 전지주 광풍을 이끌었던 에코프로가 이틀째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150만 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하루 만에 100만 원 밑으로 20% 넘게 떨어진 건데 2차 전지 거품 붕괴론까지 나옵니다. 타이밍을 놓칠까 서둘러 빅투자에 나섰던 개미들 얼굴은 그야말로 파랗게 질렸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고점을 찍은 뒤 갑자기 급락해 코스닥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에코프로. 개장부터 등락을 거듭하다 전날보다 무려 19.79% 급락한 98만 원대에 장을 마쳤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에코프로는 종가 기준 100만 원 선을 내주며 7일 만에 코스닥 황제주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도 17% 넘게 하락했는데 시총 1, 2위가 모두 급락하며 코스닥 지수도 1.87%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이른바 큰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줄줄이 매물을 던졌고 불안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확산되며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등 2차 전지주 대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과열 우려가 커지던 2차 전지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들 에코프로만 얘기하고 내가 이거 봐도 멈출 줄 모르고 오르니까 나도 사야 되는 거보다 하고서 샀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해버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 혼자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 심리에 빚까지 끌어모아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이제 막대한 손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과열이라든지 또는 쏠림이 심한 거는 맞죠. 항상 그 포모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 하락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투자자 손실로 나타났었는데 그 투자자 손실의 대부분은 개인이었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임원들도 주식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며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UFO와 외계인 존재를 수십 년간 숨겨왔다는 주장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전직 군 정보요원이 미국 정부가 UFO 관련 기기와 그것을 조종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미 국방부가 공개한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들입니다. 아직 미스터리로 남은 현상입니다. 미 하원에서 UFO 청문회가 열렸는데 방청객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So it's interesting as hell. There's a couple whistleblowers. Well, there's three whistleblowers here today. Two Navy pilots and an intelligent agent. 청문회에선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 대신 사용하는 미확인 비행 현상 UAP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전직 군 정보 요원은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미 정부가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기기와 이를 조종한 존재의 유해를 갖고 있지만 은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informed in the course of my official duties of a multi-decade UAP crash retrieval and reverse engineering program.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UAP are in our airspace, but they are grossly underreported. Military aircrew and commercial pilots, trained observers whose lives depend on accurate identification,
are frequently witnessing these phenomena. As we pulled nose onto the object, within about a half mile of it, it rapidly accelerated in front of us and disappeared. That thing is at your cat point, roughly 60 miles away in less than a minute.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수년간 미스터리 수백 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촉구해왔지만 미국 정부는 물증이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한복판 고층 건물에서 45층 높이의 크레인이 붕괴되며 옆 건물과 충돌했습니다. 엔진 쪽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맨해튼은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건물 위 대형 크레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45층 높이의 크레인 일부가 엿가락처럼 꺾이더니 맞은편 건물을 그대로 쳐버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7시 30분쯤 뉴욕 맨해튼 링컨 터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6명이 다쳤습니다. 4 injuries to civilians and 2 to our firefighters. Minor injuries, one of our firefighters are having chest pains and being transported to the hospital. 크레인에 난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지만 시민들은 큰 충격을 호소합니다. It was around 7:30 a.m. when the shaking of the building woke me up, and right after the shaking, the big sound came into the building. So I was thinking that it was some kind of earthquake. So around 7:40, I was in my room, the hotel, and we heard an announcement on the PA, on the intercom from the hotel, that don't go near the windows, stay in your room. 뉴욕 당국은 크레인이 16톤 무게의 콘크리트를 옮기던 중 엔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지역은 평소 교통량이 많아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As you see from the debris on the street, this could have been much worse. 출근 시간대 발생한 날벼락 같은 사고에 일대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우리 산업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상황이 극과 극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 역대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매출마저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앞지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상반기에만 9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나마 위로인 건 깜깜하던 반도체 경기에 조금이나마 출구가 보인다는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실적은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은 6,700억 원입니다. 14년 만에 최악이었던 1분기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큰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4조 3,600억 원 적자로 올 상반기 적자 규모만 무려 9조 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감산 효과가 나타나며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입니다. 긍정적인 점은 생산량 하향 조정으로 D램 낸드 재고 모두 5월 피크를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모바일과 PC 메모리 수요가 늘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고사양 제품 판매 확대로 실적이 나아진다고 전망했습니다. 4분기부터 반도체 부문이 흑자로 돌아설 거란 전망도 있지만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도 아직 안정이 안 돼 있고 중국도 여전히 지금 침체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크게 전환될 요인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삼성전자는 이런 가운데 폴더블 휴대폰 신제품 공개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공개한 신제품들이 실적 악화로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폴더블폰 시장이 올해 42%가량 성장할 전망이어서 올 1분기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가 신제품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실제로 올 1분기 반도체 대규모 적자를 갤럭시 신제품 등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올린 4조 원 이익으로 전체 흑자를 지켜낸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호남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외가리와 백로들입니다. 물이 불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먹이가 많아졌거든요. 특히 외가리는 생태 교란종, 베스나 황소개구리 등을 먹어치우는 아주 반가운 손님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댐 아래 보 위에 하얀 새가 무리지어 앉아 있습니다. 새들은 미동 없이 서서 물속을 노려봅니다. 가까이 가보니 몸 전체가 하얀 백로와 회색빛이 도는 외가리입니다.
댐 방류가 이뤄진 이후 어림잡아 300여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따라가 보니 4km 떨어진 마을 뒤로 둥지를 튼 집단 번식지가 보입니다. 둥지에는 이미 보숭보숭 털이 자란 새끼가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옛날 생각나죠. 그때는 새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두루미, 외가리들이 많이 시석했는데 이제 모처럼 먹을 보니까 참 이 물이 좀 많이 깨끗해졌구나. 영산강 동섬에도 수백 마리 백로대가 장관을 이룹니다. 물이 차올랐던 영산강은 여전히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 강가에서 한참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변공원으로 이어진 다리에는 여전히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섬은 새들 차지가 됐습니다. 이례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장마 이후에 백로류들의 먹이원이 될 수 있는 물고기들이 그 일대에 풍부해져서 기회적인 먹이 취득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여든 것으로. 긴 장마 끝에 찾아온 여름철새가 새끼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세계 최대의 청소년 국제 행사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뉴스피플 오늘은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모시고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가장 큰 대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중년층에게는 보이스카우트로 그렇죠. 유명하죠. 네. 네,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가 있는데 네. 이 두 개를 합해서 지금은 스카우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야영을 하는 대회입니다. 전 세계의 스카우트 회원국의 회원들이 가서 야영을 하는데 이번이 25회째가 되고요. 네. 우리나라가 91년에 고성에서 한번 했었죠. 당시에 약 한 17,000명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5회, 100년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몇 명이나요? 158개국에서 43,000명이 새만금에 와서 야영을 한다는 얘기는 전부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서 밥을 해먹는다는 얘기. 몇 박이나 합니까? 11박 12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에 무슨 또 다른 행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만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낮에는 이제 그 넓은 땅에 새만금 이번에 그 스카우트 활동하는 곳이 전부 260만 평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낮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있고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죠. 소위 말하면 극기훈련, 네.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네. 또 12일 중에 약 3일 정도는 또 밖에 나가서 그 야영장 밖에 나가서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 내 가서 예를 들면 뭐 금산사에 가서 템플스테이도 경험한다든가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고창에 있는 고인돌, 뭐 군산에 가서 보군산 군도 체험, 뭐 이런 다양한 또 체험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들을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준비를 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면적이 여의도 3배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만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또 네, 벌레도 많을 것이고. 네, 네. 그러면은 안전사고도 예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안전사고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하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스카우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험, 도전, 또 극기훈련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전에는 이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데 다만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가 또 태풍이 분다든가 또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잼버리대에 병원도 만들고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또 이 43,000명이 전부 모여서 K-팝 공연을 또 관람하거든요. 신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또 안전요원을 500명 이상 배치해서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기사 보니까 행사장이 그 배수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뭐 장마는 끝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국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예방주사를 좀 맞았어요. 이 배수로 공사가 원래는 6월 말까지 완공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배수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많은 비가 2번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물이 거의 발목까지 빠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배수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또 최근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극한 강우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 펌프를 100개를 설치를 해서 과거에는 물이 굉장히 쉽지 않게 배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저희가 다 시험 가동을 해보니까 적어도 이 배수 펌프장을 제대로 다 돌려보니 비가 뭐 하루에 약 150mm, 200mm 와도 한 5시간, 6시간이면 완벽하게 빠지는 것으로 알았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잠잘 때가 문제인데 자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텐트 밑에 팔레트를 다 깔아가지고 약 15cm 정도 이격거리를 두어서 그 위에다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우트 잼버리는 회원만 갈 수 있습니까? 뭐 일반인들도 혹시 갈 수는 있는 건지? 뭐 아니요, 야영장에는 스카우트 회원만 갈 수 있고 참가비를 무려 거의 150만 원 가까이 냅니다. 1인당요? 그럼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 돈 150만 원 내고 오는데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값 150만 원 합치면 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영국에서 한 나라에서만 4,500명이 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왜 선정이 됐잖아요. 혹시 뭐 기업은 유치가 됐습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약 27개 기업 정도가 새만금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투자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윤 대통령께서도 가장 모험적인 투자 유치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되면서 2차 전지의 주요 소재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동박 모든 종류에 이르기까지 각 소재별로 기업들이 골고루 새만금에 들어오면서 새만금이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사도 잘 돼야 되고 또 2차 전지 특화 단지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1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 안 끝나신 겁니까?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일 프로그램에 꼭 한 번씩 와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깨알 홍보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북한은 대대적인 열병식을 예고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준비 중인 행사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정전협전 70주년 기념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재 진행 중인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은 부산의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개최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영화의 전당 건물이 있는 곳은 과거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스미스 대대가 유엔군으로는 최초로 밟은 한국 땅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행사는 6.25 전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22개 참전국의 헌신에 감사를 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배임 신디키로 뉴질랜드 총독 등 25개국 170여 명의 참전 대표단과 유엔 참종 용사, 그들의 후손,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 등 4천여 명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해 유엔군 참전 용사 등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인 유엔 참전 용사는 62명이나 오늘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입장할 때 이들의 모습이 대형 화면에 나올 때마다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최고의 예우를 보냈습니다. 미국 패트릭 핀 등 참전 용사들은 우리나라 어린이 연합 합창 당원들과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전국 미래세대 대표 2명이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참전국 22개국 국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화합과 연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지면서 기념식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최대 3억 원을 세금 부담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증여 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기존 공제액 한도는 5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집값 수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You the that expelled my baby? And for what? Because you can't handle her. Then why are you here? 학부모는 교무실로 난입해 폭언을 하고 학생은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적인 말로 교사를 겁박하는 모습 낯설지가 않죠. 20여 년 전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선 몬스터 페런트, 이 괴물 학부모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비상식적인 요구와 행동을 하는 학부모를 일컫는 말인데 지금의 우리 상황과 많이 비슷하죠. 당시 도쿄에선 한 달 잔업만 100시간 이상, 여기에 한밤중 전화 항의는 예사, 결혼이나 육아 경험이 없어 아이들을 다루지 못한다 등등 폭언을 일삼는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던 23세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또 다른 교사가 비슷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면서 교권 붕괴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선망받던 교사는 깊이 직종이 됐고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임용 경쟁률은 2000년 12대 5에서 12.5대 1에서 지난해 2.5대 1까지 떨어져 최저를 기록하며 교사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그나마도 정신질환으로 한 달 이상 병가를 낸 교사만 1,900명을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산 학교에서는 교원 면허가 없어도 교사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민간 기업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학 3학년 학생마저도 지원할 수 있게 했거든요. 결국 일본 사회는 아이들 교육의 질 저하를 감내해야 하는 한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영국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노터치라는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결국 2011년에 이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제도와 경험을 배우겠다면서 틈날 때마다 앞다퉈 해외 탐방이다, 연수다 해서 혈세를 쓰는 공무원들과 여의도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잘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왜 저렇게 됐나? 그 이유를 살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바로 옆 일본의 교육 현장만 반면 교사해 봤어도 이런 일은 미리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너무나 크게 남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구와 울산을 비롯한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서울은 34도, 경주를 비롯한 남부 내륙은 36도까지 올라서 그야말로 푹푹 찌겠습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지속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한 번 내릴 때 30mm 안팎씩 요란하고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과 전남 해안을 따라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으로는 크고 작은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밤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25도 등으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4도, 대구도 35도 등으로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